대장사랑에서 전하는 추석 사은행 써 저수지에서 돈 퍼내듯 감사 선물을 펑펑 써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월 18일 21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병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네, 1부에서는 이제 경제데이트를 하는 궁극적 목적, 이순신 프로젝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정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원 3학점짜리 2개 과목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제 정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아카데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순신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정책 아카데미라든지 이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이런 팟캐스트나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이제 이 팟캐스트에서 경제데이트에서 외환위기 때 그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죠. 네. 근데 그 외환위기 때 제가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그 띵크탱크의 이제 노무라 연구소에 있었다고 그랬죠. 네. 네, 그때 이제 외환위기가 터져서 다들 이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개인 명의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줬었죠. 근데 그 보고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90년대 말이니까 그 보고서도 전부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어요. PPT로. 네. PPT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PPT는 거의 없었어요. 97년, 예. 네, 98년, 90. PC가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해가지고. 네, PPT,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PPT 작업을, 그러니까 제가 제가 원래 IT 전문가라고, 프로그램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처음에 노무라 종합연구소 입사하실 때 네, 시스템 컨설턴트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쪽 길로 계속 빠졌으면 안철수 씨보다 더 이렇게 해서 했을지도 몰라요. 그거를 하잖아요. 선생님 시스템 컨설턴트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이제 그 대기업들 네. 시스템 시스템 통합하고 그게 SI죠. 네. 이제 기업의 이제 업무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해가지고 그 네. 업무에 맞는 이제 전산화 작업 이렇게 네트워킹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ERP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유지보수 관련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IBM 예전에 이제 IBM 지금 하는 그런 그다음에 거기에 더 붙여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영 컨설팅까지를 포함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적 자원 관리, ERP 이런 거 그런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저 때는 거의 컴퓨터 초창기 때니까 그러니까 포트란을 배웠었어요. 방학 때, 대학생 때. 그 당시에 이제 포트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포트란 그때는 포트란이 유일했어요. 베이직이 있었죠. 베이직이 있었고 포트란이 있었고. 옛날에 뭐 배우면 코볼, 뭐 포트란, 코볼, 예. C. C는 조금 뒤에 나왔어요. 예. 조금 뒤에 나온.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베이직이 있었고 이제 포트란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C가 나왔고. 제가 이제 이제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원생 때는 제가 이제 그 투자론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른바 이제 그 투자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 버핏이 뭐 저저저 투자 펀드 모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이미 30년 전에 했어요. 20년 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투자 프로그램 어디에 투자할지 뭐 그런 걸 자동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예, 그래가지고 그걸 그때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벌써 그때 이제 운명이 갈릴 뻔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거 프로그램을 이제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지금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안 믿을지 모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믿을지 모르니까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프로그램만 달랑 있다라고 해서 절대 이게 투자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도 어마어마하죠. 첫째는 뭐 매크로 거시경제 뭐 GDP라든지 뭐 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 거시 지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이나 산업 동향 관련한 기업 실적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어마어마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각 개별 종목별로 주가하고 뭐 거래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럼 이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그게 이제 정량적인 양적인 데이터도 있지만 정성적인 데이터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정성적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 투자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마치 이게 모르는 사람은 프로그램만 만들면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럼요. 투자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구축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데이터베이스만을 이렇게 구축해서 판매하는 세계적으로 영업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블룸버그는 막 있잖아요. 블룸버그는 데이터 판매 회사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일본 경제라든지 그 데이터 판매를 한다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개인이 감당을 못 해요. 개인이 감당을 못 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벌써 제가 대학원생 때부터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걸 만들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PC가 286, 386 이럴 때예요. PC가 컴퓨터가 97년도 그다음에 이제 486 기껏해야 이제 대학의 본부 센터에 딱 대형 컴퓨터 하나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백스 시스템이라고 있었는데 값이 IBM 이제 벌써 IBM이 그때 이제 그런데 중소업체들한테 가격으로 밀려가지고 IBM이었었다가 뭐 그런 기종들로 막 바뀌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야 본부 이제 그 센터에서 대형 컴퓨터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욕을 해요. 담당 직원이. 왜요? 너무 큰 거 돌린다고. 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니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정량적 데이터, 정성적 데이터, 거시 데이터, 미시 데이터, 산업 데이터, 기업 데이터, 시장 데이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그 당시 컴퓨터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근데 코스피 지수가 한 800종목이었어요. 근데 800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매트릭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역행렬 이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 감당을 못 해요. 용량이. PC가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800개를 다 못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필터링을 해요. 원래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쭉 올라온 것들 가운데서 이제 실제로 유용한 걸로 하는 것들은 이제 필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해서 몇 가지 필터링 기준들이 있어요. 투자 모델 같으면 샤프 밸류라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등등등 여러 가지 뭐 투자 뭐 트레이너라든지 뭐 존슨 모델은 뭐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어떤 옵션 모델에 여러 가지 그 필터링하는 그런 게 기준들이 있어요. 네. 또는 퍼라든지 ERP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쭉 걸러내서 이렇게 최대한도로 줄여요. 그 PC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네. 이렇게 최대한도로 줄이는데 그게 맥시멈 그 당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도스 초창기예요. 그 OS도 도스였어요. 도스였고 그때 IBM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내기 전에 IBM이 PS2라는 걸 내놨어요. 멀티 윈도우로. IBM이 그때 도스 나오기 전에 네. 윈도우 나오기 전에 PS2라는 그 멀티 윈도우를 이렇게 시작품으로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썼어요, 제가. 네. 그걸 썼어요. 도스하고 그 PS2라는 걸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환경이나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 단순히 어떤 포트란이나 이런 것만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투자 모델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컨트롤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만들어요. 처리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역행렬 계산 같은 경우도 그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펑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죠. 전부 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이야기도 그대로 지금도 이런 구조예요.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컴퓨터 랭귀지만 언어만 달라져 있죠. 예, 언어만 달라져 있죠. 구조는 똑같아요. 소장님 만드신 이 투자 모델에 대한 것들 전부 다 통계 다 통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통계학의 대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제가 학부를 통계학을 나와서 이제 그 대학원생들이 이제 논문을 쓰면은 그때 이제 PC실에 딱 있으면 그 결과치를 보려고 3일씩 돌려요. PC를 3일씩 돌려가지고 못 따라가니까 그거 과정을 보고 봐야 되는데 계속 하루 종일 건들지 마시오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붙여놓고. 그랬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지금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시스템 컨설턴트 무슨 근데 이야기 나와서 이거 마무리하면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만들으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PC도 없었고 그때 이제 일본에 유학 갔었을 때인데 그 최첨단 그 당시에는 노트북이 아니라 지금 노트북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랩탑이라 그랬어요. 네, 네. 근데 무게가 8kg예요. 그러니까 거의 미니 PC 가까워요. 네. 무게가 8kg인데 그 당시 가격으로 1,000만 원 했어요. 근데 그때 메모리가 이게 최첨단이었는데 4메가였어요. 1메가, 4메가짜리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걸 제가 샀어요. 대학원생인데요. 유학 갔을 때. 박사과정 갔을 때. 그 당시 1,000만 원, 진짜 1,000만 원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그 당시 1,000만 원이면은 그렇죠. 지금 가치로 따지면.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서 살게요? 장학금 장학금 받아서. 장학금 받고 네. 제가 그 일본 그 후지츠라는 데 가서 컨설팅을 해줬어요. 네, 네. 소장님 그 양력에 그 네. 휴지츠 관련돼서 대장성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 후지츠가 이 대형 컴퓨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지금은 이제 SI 업체로 바뀌어졌지만. 그러니까 대형 컴퓨터를 은행들한테 증권회사는 은행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계만 판매해서는 경쟁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같이 끼워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할 줄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유학 가서 이제 그 대학 교수한테 이제 이렇게 자문이 이제 의뢰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 대학 교수가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왕서방이 벌고 교수가 벌고 제주는 내가 그리고.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유학생 중에서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펀드 장학금도 그냥 일반 장학금이 아니고 그냥 별도 장학금으로 한 번에 2,000만 원을 받기도 했어요. 그 당시 일본 돈으로 200만 엔을 받았으니까 네. 한 번에. 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샀어요. 그 1,000만 원짜리 네. 그 랩탑을. 1억 2억 지금 현재 기준 한 2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이제 랩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빔 프로젝트 있죠.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빔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네, 네. 그 뭐라 그러더라? 뭐 슬라이드 네, 네, 판때기 네. 같은 슬라이드가 있어요. OTP라 그러나? 예, 이렇게 OTP 네, 그 네, 네, 네. 이제 비닐에다가 쓰면 맞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쏴가지고 이렇게 빛을 계속 쏴가지고 예, 갈아놓고. 갈아 끼고 막 네,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비닐이 아니고 이제 그게 판때기 그러니까 이게 뭐라 아, 할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요만한 거 넣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초창기 때는 지금 예컨대 지금 뭡니까 태블릿 있잖아요. 네. 태블릿에 한 2배 내지 한 3배 정도 크기의 네. 투명한 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블릿 모양인데 딱 네. 이게 이제 그 PC하고 연결을 시키면 네. PC 화면이 그대로 그 판에 투영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OPT 밑에서 이제 빛을 쏘면은 반사경으로 스크린으로 이제 비치는 거예요. 보통은 대학교 때 그렇죠, 비닐에다가 써가지고 비닐을 갈아 끼우잖아요. 네, 네, 그냥. 네,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최첨단 전 처음 최첨단으로 그것도 제가 이제 산 거예요. 2000년에 복학하니까 그걸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2000년 때. 예.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그 랩탑하고 그거하고를 동시에 세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로 한 1,2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와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 모델보다는 그 기계가 신기해가지고 그렇겠네 진짜. 그때 그 대우증권이라고 하셨죠? 아니 모든 증권사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뭐 다 돌아다니면서 그 투자 모델을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걸 이제 이제 팔려고 했어요. 예, 팔려고 했는데 그 당시 돈으로 이제 한 3억 원인가 팔려고 했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당시 돈으로. 그다음에 전에 이제 그 후에도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게 재밌는데요. 네, 너무 재밌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 전문가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시스템 전문가예요. 이 모델링을 해서 설계하고 그거를 좀 컴퓨터에 깔 정도로 하려면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서 쭉 하다가 네. 심지어는 이제 그 재벌 오나 그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뻔했어요. 그 소장님한테 예, 그거 보고 이제 네. 이렇게 그룹 오너를 비롯한 그룹 전체 재산 관리를 이렇게 네, 맡기려고 했어요. 그 아마 그 스카우트. 말씀 예, 에피소드 말씀해 주시죠. 네. 아니 예전에 이렇게 네. 했었던 적이 있는데 아니 그 방송에서는 안 하셔가지고. 예, 예전에 그러니까 다른 그 팟캐스트나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는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방송은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차도 주고 그 강남에 이제 아파트 한 30-40평 되는 아파트를 와서 이제 공짜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냥 달라고 그랬죠. 아파트를요. 네,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가지고 와서 일단 하면은 하겠다. 그래서 안 된다. 먼저 줘야 된다. 그 당시에 그런 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그러는 걸 이렇게 흥정한데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갔더라면 제가 지금은 잘렸겠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완전히 다른 이제 삶이었겠죠. 지금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 돼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직후에 이제 그 일본 이제 노무라 연구소에 간 거예요. 그 직후에 가셨구나. 직후에. 그러니까 그 시스템 컨설턴트로 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돌았어요, 지금. 그래도 이제 갔는데 그 이제 시스템 컨설턴트로서의 어떤 그 일을 제대로 이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노무라 연구소가 한국 시장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한국에 지점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은행이나 증권이나 네. 보험사들한테 그런 그 시스템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시장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일본 시장만 해도.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이렇게 시스템 컨설턴트로 이렇게 스카웃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경영 컨설턴트로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뭐 다 하긴 했지만 그래서 가자마자 한 게 이제 그 사고를 이렇게 쳤던 이제 부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해서 부산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했고 부산에 선물 거래소가 옮겨졌잖아요. 그게 네. 제가 한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그 선물 거래소가 부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부산 시민들은 저한테 한 10,000원씩은 내야 된다. 그때 또 이제 삼성이 자동차 막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닛산하고 네. 막 이렇게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녹산 그 부지에다가 녹산공단 부지에다가 삼성 자동차 공장 세우는데 그 당시에도 초창기 때도 공장 부지가 이렇게 매립지에다 보니까는 한 2cm씩 가라앉는다. 이게 안정 기반이 뭐냐 뭐 이런 말도 막 그 당시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네. 어쨌든 뭐 그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거의 이제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프로젝트 일본 이제 당시 일본 통산성이었죠. 지금 경제산업성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한국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 대만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 3국의 반도체 산업 조사. 대만 경제 할 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한국하고 대만 이렇게 했다고 대만도 왔다 갔다 했다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온갖 산업들을 다 하면서 이제 이른바 그 컨설팅 업계에 이제 그 신화를 네,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다가 이제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네. 외환위기가 터져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500부를 제가 직접 제 돈 가지고 찍어서 막 뿌렸어요. 그 당시에. 500불요 보고서를요. 몇 페이지짜리? 막 100페이지, 150페이지 막 이런 것들을. 예. 그 당시에. 500부. 예. 거의 그냥 근데 그런 책들을 막 보내준 거예요. 그냥 그 출력을 해가지고 그 호치켓을 찍어가지고 보내. 아니야 재본까지 다 해서 인쇄소에 보내서 재본까지 다 해가지고. 잘부터. 그 그러니까 제 돈 들은 거 돈 엄청 들었어요. 네. 비용이. 그러니까 그 외환위기 이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 돈 들어간 게 한 1억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관료들한테 그렇게 무료로 정치권하고 이렇게 무료로 쏴준 게. 왜냐하면 이게 머리에 든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데 나라도 그걸 좀 해서 저 사람들은 일단 기본 자질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고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거리를 주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줄 거 가면서 강독하고 막 강당에 모여서 이렇게 읽고 막 그런 거예요. 네. 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가 30대 후반 97년이니까 네, 30대 후반이죠. 네, 30대 후반이죠. 20년 전이네요. 지금 50대 초반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래서 뭡니까 제가 연봉이 막 이렇게 억대가 넘었고 하고 또 이제 일본 회사 다녔기 때문에 또 일본 회사 돈을 이렇게 몰래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여튼 그 한 3년 동안에 거의 1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인쇄 비용만 해서. 그때도 또 20년 전이니까 1억 원이면은 뭐 지금도. 네. 그게 이제 2003년까지 계속 그렇게 공짜로 보내준 거예요. 연구소를 하고 나서도. 그리고 2003년부터 이제 경제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300만 원 유료화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돈 내고 봐라. 네. 왜냐하면 그 유료화가 제가 성질이 나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2000년에 연구소를 이야기가 자꾸 여기로 가는데 연구소를 해주세요. 너무 재밌네요. 연구소를 했는데 연구소를 할 때 전부 다 그게 말렸다고 그랬잖아요. 권오규나 뭐 이런 그런 뿐만 아니라 다 말렸어요. 전부 다. 하지 말라고 앞서간다고 한국에서 이렇게 지식 정보를 돈 내고 보려고 하는 마인드나 이런 환경이 아니다. 차라리 그냥 너 나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자. 너 우리 캠프에 들어와라. 내가 대통령 출마할 테니까. 내가 뭐 서울시장 출마할 테니까 나 좀 도와다오. 막 막 이런저런 막 온갖 그다음에 뭐 너 나하고 같이 좀 일 좀 하자. 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유명 인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들한테. 네. 그래서 제가 뜨게 된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몰랐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연구소를 시작했는데 연구소 이제 해서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정책 연구 프로젝트나 용역 컨설팅 같은 걸 저한테 맡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어느 놈도 안 맡기더라고. 이렇게 나 장관할 때는 그냥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정하고 싶으면 대통령한테 직접 가서 하라고 하고. 근데 대통령 만날 기회는 안. 예, 그 대통령 내가 만나겠다는데 만나게 해달라니까는 그건 또 못 만나게 하고 가신들이 딱 철벽을 쳐가지고 못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가 2009년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최우선적으로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못 만난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때 알고서 2009년인가 그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나잖아요. 네. 그거 해야 또 연구소 수익이 발생을 하고. 네.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민간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제 정부 이렇게 컨설팅 프로젝트는 그런 힘센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밑에 하위직 공무원, 실무 공무원한테 뇌물 써가지고 그때 한번 길을 뚫었다 그랬죠, 영역길을. 네. 안 시켜주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도로 뺏었다 그랬죠, 제가. 도로 뺏었다 그랬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 영역에 민간 연구소가 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건 그 길을 연 사람은 저예요. 네. 제가 처음 그 전에는 있었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퇴직 관료가 그냥 형식적으로 간판을 걸어놓고 마치 이게 민간 연구소가 아니고 전관 뒷돈 정관이에요. 그런 걸 뒷돈 빼먹는 네. 것이었죠. 후배들이 선배님 이렇게 노후를 이렇게 그런 깔아준 거네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제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너무나 또 그 엉망이고 개판이고 그래서 2003년부터 이제 유료화를 했죠. 돈 내고 봐라. 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달려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국정원이라고. 국정원이었죠. 돈 내고 봐라 하니까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가 차가지고 야 이놈들아 니네들은 돈이 없냐. 어떻게 이런 걸 공짜로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쌩 난리 브루스를 치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제가 외환위기 때도 자비를 들여서 굉장한 돈을 들여서 네. 이렇게 했고 실제로 그래서 환율 관리도 제가 보내준 보고서에 대로 환율을 또 관리를 했고 금리도 그때 신용경세 풀어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를 하면 풀릴 거다. 인하를 해라라고 해서 금리도 5% 밑으로 툭 떨어뜨린 것도 그 보고서에 따라서 한 거고 그다음에 그 국민주택 100만 호 건설 사업도 김대중 정부가 이렇게 해가 와가지고 그것도 공짜로 저를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애국심을 자극해서 아니 그 영역을 다 몰아주겠다 정부 정책 이제 프로젝트를 내가 다 몰아주게 테니까 한 번만 도와다오 해서 했는데 해줬더니 몰아주기는커녕 그냥 그것만 달랑 띄어가지고 가서 그냥 국민 이렇게 주택 100만 호 건설 사업 딱 질러대놓고 또 실제로 그 내용하고는 달리 이렇게 질러대놓고 포장만 그렇게 하고 몰아주기는커녕 완전히 입 딱 씻어버리고 그 사람이 박병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무슨 협회장하고 그 당시 경제국장 하고 하다가 그 뒤에 이제 그 차관까지 했던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네. 하여튼 뒤통수 때려서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여를 이렇게 제 돈 들어가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06년 때는 노무현 정부 이제 후반기죠.
마지막 무렵이죠. 저는 근데 되게 궁금했던 게 선생님 정책 그 현실적인 한국 경제 이건 보면 미국 서프라임 론 예, 2005년 4년 때 이미 경제 보고서에 그거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예, 거의 딱 프레디 맥에는 페니 맥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저거. 네. 그거를 먼저 보고 실제로 그 외환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될 때 그때 정부나 뭐 이런 데서는 그게 없었나요? 이미 이제 서로 이렇게 등이 져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그때는 그다음에 이미 이제 그 노무현 정부가 거의 식물 정부화된 상태죠. 네. 그리고 2004년 5년 그 무렵에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페니맨이나 프리드빅이 뭐 하는 데인지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뭐 FRB 이런 것도 예, 모르고 그렇죠. 거의 모르고 네. 서프라임 론이 뭔지도 모르고 네. 그럴 때예요. 2008년 실제 그 AIG 넘어질 때 네. 전 직장에 있었잖아요. 그때 AIG가 넘어지니까 그때서야 막 외신 번역해가지고 그때 막 보고서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저 그때 김광수 경제연구소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직자 2008년 9년 때까지도 실제 그 금융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실체를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2006년 이제 말부터 이제 지금의 이순신 프로젝트의 전신인 이제 그 모임들을 시작을 했죠. 네. 근데 그때부터 모임을 이제 지역 모임하고 정기 모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 이제 그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하면서 2000개 쭉 와요. 근데 그때도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 1년에 그 당시 처음에는 그 교통비나 뭐 기타 등등 또 같이 이제 그게 뭔가 자원봉사 해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데 뭐 밥도 사서 먹여야죠. 또 밤늦게 여기 서울에 도착하면은 택시 태워서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저런 해가지고 거의 한 처음에도 초창기 때도 한 연간 한 5천만 원씩 나갔어요. 그 비용만 해도. 그리고 이제 2010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민공방 체제로 이제 그 전환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조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때도 계속 전국 돌아다녔어요. 네. 전국을 예를 들어 이제 제주도나 포항이나 울산 같은 데는 그 당시에는 KTX가 없었을 때예요. 뭐 제주도는 당연히 없고. 네. 그런데도 가야 되는데 다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보통 5명. 그쵸. 많이 가면은 10명도 가고 그랬어요. 그 교통비고 막 이렇게 뭐 차비고 뭐고 다 되는 거예요. 비용을. 1년 딱 해보니까는 1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전부 제 돈으로 했어요. 전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2010년, 11년 하니까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네. 너무 그쵸, 그렇게 비용 부담이 커가지고.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4년 세월호 나고 나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세력화 작업을 이제 시민공방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정치 세력화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04년 14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전국 순회 모임을 했었죠. 네, 그때 네. 우리 기리사님도 1차하고 2차 해서 했는데 네. 그때 그 차로 했잖아요. 그죠. 차로 몇 달에 걸쳐서 했습니까? 거의 한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차로 이렇게 달린 거리 수마다 8,000km에 달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순신 프로젝트하고 정책 아카데미에 이렇게 벌써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100여 명이 수료를 한 상태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참여를 한 게 언론이 보도를 해주고 새로운 어떤 시민사회에서 정치 세력화 움직임이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해주거나 알려주거나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 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발로 뛰어서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참여하신 분들이 절대 빠돌이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서 빠돌이를 하면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21세기형의 어떤 시민 주권 또는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21세기형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발로 뛰어다닌다라고 해서 문제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21세기 그 이른바 정보통신 혁명에 의해서 스마트폰이라는 획기적인 어떤 통신 수단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언론 매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구나, 또는 정책 아카데미라는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예견을 하고 미리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런 변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언론들이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래서 하나의 어떤 미랄의 역할을 하면 분명히 머지않아서 일반 시민들이 이게 중심이 돼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21세기 한국이라는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거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서 이렇게 해온 거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른 게, 기존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중들을 통제하고 계몽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가장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일단 우매한 대중들, 영화 네. 내부자들, 개돼지, 국민들 개돼지 이런 발언도 있었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소장님이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발신하는 정보를 하실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믿음은 인간 이성과 상식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하거든요. 다른 잘나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잘났어, 나 잘났으니까 난 대우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중들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은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도아의 아버지, 이런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더 많이 설득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도 소장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먼저 안다고 가르치지 말아라. 전달할 뿐이다. 먼저 안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걸 전달해 주는 거지 누구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누구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거 전달한다는 입장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받으면 사람이 상식을 갖고 양심을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인간 이성에 대한 굉장히 강한 확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실제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죠. 많은 이렇게 시간과 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그 이성의 그 주도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왔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경제 생활을 하는 일반 시민으로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받으면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유와 조화를 이루면서 굴러가는 게 시장 경제잖아요. 하여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죠. 다만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계급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같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그 환경이나 또는 그 관심도나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이지, 내가 못하는 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가르쳐 준다라 그래서 이렇게 상하 관계라든지 계급적인 관계라든지 한다라는 게,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특히 한국과 서양의 어떤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계급적인 관계를 유교적인 그런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계급적인 관계를 지으려고 한다라는 게. 서열을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나이 몇 살이냐, 뭐 하냐,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도 있죠, 그런 건.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형님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또 형님이라 불러주면은 이제 또 뭔가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대등한 관계를.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시간이 좀 길게 진행이
되는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그 지식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지식이 되고 권력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인데 뭐 그러니까 정보를 더 가진 사람들은 더 자기가 더 정보를 움켜쥐려고 하고 정보를 더 가짐으로써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게 기득권이 지금 여태까지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시민들을 통제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순신 프로젝트나 정책 아카데미 모든 게 일반 시민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줌으로써 정보를 스스로 발신하고 확산하고 이제 그런 힘을 기르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진짜 지식정보화 시대,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려면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럴 때가 오겠죠. 예. 지난 방송 때. 하여튼, 네. 그 앞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아카데미 제5기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12주차가 수료가 돼서 5기 수료성이 배출이 됐습니다. 10월부터 제6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달 말까지 6기 참여하실 수 있는 신청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카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 한번 들르셔서 안내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문의처로 연락을 하시면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순신 프로젝트하고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셔서 2020년 총선 때는 반드시 시민사회가 주도한 새로운 어떤 정치 신당이 국회 300의석을 전부 싹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순신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정책 아카데미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김광수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기리사님 네.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평상시보다 한 10분이 더 지났네요. 예,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기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다음 녹음 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